아니, 이거 내려. 예. 제가 옛날에 이 장소가 달서구청이었죠. 10몇 년 전에, 15년 전인가. 달서구청, 달서구청에서도 와보고, 그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우리 대구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이런 기관으로 탈바꿈한 건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고 아까 말씀드린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긴장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학부모 연수 같은 걸 하면요, 참석 대상이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뭐 무슨 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학부모, 딱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강의라서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또 엄마들만 오실지 아빠들도 오실지, 또 어르신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밤새워가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려고 낑낑대다가 결국 새벽 5시까지 제가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되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챔피언스 리그라고 메시가 출전하는 바르셀로나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만들다 말고 그거 보니라고 또 아침 7시까지. 아이고, 엉뚱한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당자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더 이 중요한, 조금 전에 관장님한테 인사 나갔더니 이 행복부모교실 이제 3, 4, 5, 6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강의를 이번에 처음 기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저런 이제 안타깝고 아쉬운 이제 사건 사고들도 많고 이래서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이번 강의가 잘 되면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처음 이렇게 첫 시간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진짜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뭐 이렇게 소개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는 그런 아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 불려오게 됐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 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제가 그 10년 동안 활동했던 장손의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옛날에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공무원은 많이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자녀의 롤모델 좋은 부모라는 주제인데,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좋은 부모라기보다는 난폭한 아빠, 공부 잘 시키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이제 실패한 아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 사람하고 반대로 하면 좋은 부모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추상적이고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책도 뭐 엄청나게 많이 발간되어 있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좋은 부모 이렇게 검색하면요, 뭐 관련 단행본들이 주르륵 나오고, 막 요즘은 뭐 엄마 학교, 뭐 이제 좋은 아버지 학교, 뭐 이런 이제 기관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참 쉽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뭐 하여튼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요,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4살 때부터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끌려가지고, 달서구 송현동에 가면 이제 대구에서 그 유일한 어린이 전문 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이 전문 서점 이름은 호세노치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우리 아이가 4살 때부터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이제 그 어린이 서점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아이에게 좋은 그림책을 읽혀주고 뭐 이러려고. 그렇게 이제 자녀교육의 세계에 소위 입문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혹시 여러분들 그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수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네. 한번 손 들어봐요. 혹시 들어보셨거나 뭐 하여튼 책이라도 한번 사봤다 뭐. 예. 그 잠수네 사이트는 사실은 우리가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사이트예요. 안타까운 게 유료 사이트라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포털로 말하면 네이버, 뭐 다음 이런 이제 그런 포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네이버 같은, 한국의 네이버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공략을 못하는 그런 독보적인 곳이죠. 그런 잠수네 사이트가 이제 우리 아이 10살 때 문을 열었는데, 초3 때 그때 제가 가입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글로 써 올리기도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인연을 맺어갔죠. 그게 뭐 하여튼 계기가 됐는지 어쩌는지.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늘 다니는 그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 서점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를 보고 그 서점에 오는 이제 엄마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공짜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을 받고 이래서 기꺼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교육 강의를 시작한 것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지금 우리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지금 24살이 됐으니까 원래는 꼭 10년째 그 어린이 서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니들 만나서 자녀교육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제 경험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써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제 단 한 번의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어린이 서점 오시면 매주 금요일 10시간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잠수네 영어 문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생각하는 그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되는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이제 관계 때문에 엄마들 예를 먹죠.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 또 우리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것 같다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까칠하게 생겼어요. 성격도 흡하고. 저는 뭐 왜 엄마들 이렇게 애들하고 소통 잘해보려고 PET 교육이나 뭐 FTP 교육 이런 거 봤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요즘은 또 심지어는 심리학 공부, 인문학 강좌 이런 것까지 들으시는데, 그런 거 듣고 시중에는 단행본들 읽고 막 이러면서 좋은 엄마 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PET 교육 같은 데서 이런 걸 가르쳤어요. 옛날에 나전달법을 쓰라는 거예요. 네? 네가 왜 이랬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는 애야 이렇게 해서 속상하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해도 이게 안 돼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막 욕 나오고요. 저는 바로 애들 막 발로 차고 머리 쥐박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애야 이리 오너라, 아빠는 네가 할 일을 안 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상하단다. 이게 숨 넘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엄마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좋은 엄마 되기를 포기하라.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놨지만,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어떤 불안감, 그죠?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 뭐 어떤 것들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오는 막연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어떤 줄 알아요? 물론 매일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를 막상 키워서 내가 소원하는 대학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밀려와요? 허무가 밀려와요. 허무. 이게 정신과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빈둥지 증후군 이렇게 부르죠. 빈둥지 증후군. 특히 우리 큰 나이 첫째 아이를 주로 엄마들이 키우면서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처음에는 이제 신랑으로부터 이제 남편의 뭐 성취나 승진 또는 경제적 풍요를 뭐 확보하는 것 이런 데 이제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나면 그게 잘 이제 그냥 소신년으로 살지 뭐 떼돈 벌 일 없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 아이 잘 키우기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최선 다해서 키우다 보면 대학 보내놓고 나면요 정신과 가야 돼요. 이런 거 참 많아요. 제가 그 10년 동안 활동한 잠수의 크가는 아이들에 보면 이런 말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에 좋은 엄마 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거기서 시작. 그러니까 좋은 부모 따로 있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엄마들 이제 상담해보고 또 아이들도 만나보고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일단 엄마들이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소위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서 애어나면서 사실은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침부터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닭한실방에서 비산동에서 이제 엄마는 밤일 가고 공장에 밤일 가고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전날 밤까지 우리 형의 초등학교 4학년 된 형의 공부를 시켰던 아버지가 옆에 요에서 돌아가셨어요. 입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를 제가 크게 입었죠. 그날 이후로 이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엄마 혼자서 공장을 다니면서 삼형제를 다 키워야 하니까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으로. 그랬으니까 당연히 제가 원하던 공부를 못했겠죠. 저도 나름 어릴 때 뭐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물론 덕담이겠지만 친척집에 세배하러 가고 이러면요 김판사 왔나 하고 장차 자라서 판사가 될 때처럼 총명하다는 소리 저도 좀 들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 엄마가 이제 우리 사모님 못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친척집 다 하나씩 보내서 키웠어요. 그래 어릴 때 엄마하고 떨어져가지고 전 지금도 분리불안했어요. 예, 우리 심리학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유아기 때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깊이 사랑해서 어떤 경우도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고 돌보고 한다는 사실을 어릴 때 딱 인식시켜야 돼요. 이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면 이 아이는 커가면서 계속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가 꼭 그러다 보니까 겨우 어떻게 그 검정고시 했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는 다행히 그 애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소문에는 유언비인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의 장남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저 81년도 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정원제를 실시했어요. 졸업정원제를 하면요 학생들 자꾸 대학 들어와서 전두환 정권 반대하는 데모하고 이러니까 입학시킬 때는 확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는 적은만큼만 졸업시키는 제도고요.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졸업해야 되니까 이제 데모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대학 정원의 130%인가 125%인가를 더 추가 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상 초유로 81년대 서울국대가 미달이 났어요.
제가 서울대 원산에서 됐어요. 근데 쫄아가지고 서울대 못 내고 내가 경대국대를 냈거든요. 40명 정원에 52명을 선발하는 거야. 면접장에 가니까 문 앞에서 어떤 애가 공부 진짜 못하게 생긴 애가 면접장에 들어온 애를 숫자를 세야 돼요. 제가 들어가니까 49 하더라. 그러고 문 닫겠어요. 52명 건데 49명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근 합격이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은혜도 모르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한다고요. 대학 4년, 아니 4년은 제가 한 젊은 시절 10년을 제가 대구 지역 이 노동운동하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얼마 전에 실무자 회의를 보면서 제가 자녀교육에 관한 그 이력들을 쭉 이렇게 보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한 거 없어요. 이렇게. 제가 다른 거 한 거라고 맨날 데모하다 감옥 가고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근데도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제가 이제 자녀교육에 들어서게 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어릴 때 그렇게 꿈꾸지만 저도 소위 말하는 서울국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내 생활에 내가 받치지 않으니까 항상 그게 아쉽고 안타까움은 남았죠. 그리고 내 불행이 제 인생에 만족 없으니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를 충분히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당연히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 잘해서 아빠 소원 좀 풀어드리는 거죠. 물론 겉으로 포장해요. 인생을 위해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내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대물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젊은 엄마들 보니까 잠은 한 잔 많이 시키는 엄마들 있어요. 이런 엄마도 왜 유아기 때부터 잠을 한 잔 시키냐 했더니 출생신고를 갖다가 구청에서 남편 이름을 한자로 쓰래. 이런 경우 있는지 몰라. 저는 있어요. 우리 집사람 이름을 한자로 써야 되더라. 큰일 났어요. 한자 쓸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중등지 가져간 거 꺼내가지고 뺏기죠. 이런 당황을 경험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장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참 따뜻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 주관적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아쉬움을 내 아이는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게 객관적이지 않아가지고 그죠? 결국은 내 불행을 경험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4살 때부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 고백하거든요. 그때 교보가 대구에 내려오기 전인데 교보 서점이 영풍도 물론 내려오기 전이고 시내 나가면 제일 큰 서점이 뭐예요? 제일 서점이 있었죠. 제일 서점. 저는 제일 서점 가가지고 그 자녀교육 코너에 가서 영재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다 샀어요. 그리고 서울대라는 말이 들어간 책을 다 샀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국내에서 나온 거의 모든 자녀교육 서적을 읽으면서 왜? 내가 뭐 아빠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뭐 서울대를 보낼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 있잖아요. 그걸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남겠어요. 한 7살쯤 되니까 일기장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가르쳤던 그 방식 그대로 내가 다른 건 모르니까 달력째가지고 달력 뒷장에다가 하루에 4알파벳을 가르쳤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근데 디귿을 쓸 때요 항상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한테 확 집어갔죠. 정신 안 차린다. 그러니까 바로 써요 디귿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거 쥐박으면 되는 거야. 쥐박으면 정신 차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고 나서 이제 뭐 피아제니 뭐 몬테소리 이런 분들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애가 그리거든요. 디귿을 그리는데 이래 그려보고 때리니까 이래 그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1, 2, 3 숫자를 가르치는데 3을 꼭 그렇게 해요. 3. 이렇게 했다가 꼭 이렇게 경험 있죠. 애들 키우다 보면 어릴 때 다 이렇거든요. 어릴 때는 이걸 이미지를 찍기 때문에 그걸 뭐 문자나 기호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악몽이 시작돼요. 아이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점점 제 안에서 이렇게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잠수 같은 데서 큰 소리 막 쳤잖아요. 우리 아이는 장차 수능 전국 수석할지 모르고
제가 보니까 막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입시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가는 아주 쉬운 길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입시 용어 바삭하게 하고, 저는 연고대 입시 용어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자만이 빠졌죠. 근데 아이는 이제 그 아빠의 카트라인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어려움이 없고 이런데, 제가 이런 경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이, 물론 이제 뭐 많은 과정을 지금 생략하지만 제가 오늘 한 번밖에 말씀 못 드리니까 결국 문제가 뭐 있는가 하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부족함, 행복하지 않은 이걸 아이에게 이제 대물림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죠, 부모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문제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게 부족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물어봤잖아요. 행복이 뭐냐고.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네이버에다 행복이라고 치고 한번 엔터 쳐보라니까. 그게 뭐라고 정의된 줄 알아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이란 일상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는 상태. 이게 행복이에요. 꼭 찾아봐요. 근데 이 쉬운 정의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행복이란 일상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일은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하자는 거죠. 말은 뭐 다르게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깊은 곳에는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죠. 우리가 부모니까 마땅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문제는 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잘해서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 함정이 다 빠져요. 돈을 많이 벌어야 네가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 그렇다 말이지만 가장 큰 함정인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K-POP 스타라고. 보신 분들 계세요? 네. 거기 보면 그 박진영의 예리한 심사평하고 양현석의 그 따뜻하게 그 참가자들 품는 그런 이 마음, 그리고 시크한 보아의 얼굴을 감상하는 즐거움. 이것 때문에 제가 K-POP 스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일요일날 K-POP 스타 생방송 탑8 나와서 노래하는데 거기 참가자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애가 있어요. 앤드류 최라고.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라고 하는데, 양현석이 심사평을 하면서 앤드류에게 그렇게 물어요. 너는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앤드류 최가 한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양현석이 정답을 말해서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그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얼핏 들으면 비슷하고 그렇단 말 같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면서 사시는 분들 있어요? 새끼 밥 맨날 해대고 싶어요? 아니, 아빠도 많이 계신데 지금 직장에서 막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월급 받고 삽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행복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확률적으로 아주 어렵죠. 0.1%도 어려워요. 서울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사실. 요즘 또 산업화 되고 분업화되고 이래가지고요. 어린 애들 중에 게임 제작자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꿈이긴 하지만 게임 제작자가 되는 건 하늘의 별떡이에요. 게임 만드는 것도요, 밑그림 그리는 애부터 데생, 그죠? 캐릭터 데생하고요, 거기다가 색칠하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이렇게 수많은 그 일들을 나눠서 하죠. 그리고 이것을 총감독하는 것이 이제 프로듀싱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게임 제작하는 일은요, 김택진이나 하는 거지. 김택진 누군지도 모르죠. NC 소프트로 들어봤어요? 게임 회사를 누구나 성공한 벤처 회사.
그러면 게임 제작하는 사람들, 그 천재들이 나와요. 김택진 천재잖아, 천재.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에서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 내가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것,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정의하고 시작해요. 안 그러면 다 속아요. 공부를 잘하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왜? 원하는 대학 들어가니까. 근데요, 공부를 잘하면 어떤 줄 알아요? 정신과 훨씬 많이 가요. 공부 못하는 애들 불안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불안하겠어요? 공부로부터 해방된 애들은요, 마음껏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놀아요. 이 공부로부터 해방돼서 진짜 행복하죠. 즐겁다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 애처럼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면 공부 해봐요. 끝이 없어, 끝이. 반에서 1등 하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전교권에 들어야죠, 전교권에. 반에서 1등인데 전교 13등 하는 1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 서울법대 보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신다고 서울법대를 없앴고 로스쿨로 전환하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정치로 수정해가지고 저도 목표를 서울대 경영대학으로 잡았죠. 하여튼 최고의 대학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서울대 경영대학 가려면요, 수능 쳐가지고 뽑는 애들 50명이에요, 50명. 수능을 60만 명, 문과 40만 명, 45만 명이 치는데, 거기서 몇 등 해야지 그거 가겠어요. 아찔하죠. 근데 전교 1등 하면, 전국에 전교 1등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1700개 있어요. 전교 1등 몇 명인데요? 3400명. 이과 전교 1등 의대 가면 안 있어요. 그 문과만 칩시다 그러면 문과 17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수능이 몇 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 경영대학을 가겠냐고요. 50명 뽑으면 적어도 한 100등, 150등 안에 들어야 안 가겠어요? 서울대 경영대만 다 가는 거 아니니까 우수한 것 중에, 그죠? 다른 데도 사회대도 가고 뭐 인문대도 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교 1등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전국 등수 따지는 거예요, 전국 등수.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전국 5등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미리 해야 되는 거야. 반응이 확 좋아져. 우리 아이가 학원을 한 군데도 안 가고 전적으로 제가 잠수령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원이나 사교육에 한 번도 의존하지 않고요. 실제 수능에서 0.1%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주시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교 1등 했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1700명이나 경영대가 있으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지?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나도 만족하고 아이도 인생 행복할 것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벌써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분들이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추상화시켜서 말하면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할 것이다. 이건 속는 거죠. 우리 아이는 그냥, 우리 아이는 성적을 통해서 계속 성적이 상승했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고요.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불행하게도 서울대 경영대학에 떨어졌어요. 입시에서 실패한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대학 갔다 이렇게 되겠지만 내 목표가 서울대 경영대학이었는데 못 가지고 실패. 거기서 만족이 없다고요. 이건 뭐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250리터짜리 냉장고를 사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근데 냉장고 너무 작잖아요. 자기 또 일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항상 시간이 좁히고 이러니까 반찬도 좀 해가 넣어놔야 되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막 저하고 결혼한 후로 계속 냉장고 작다고 노래를 불러.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쫄려가지고 냉장고 키 큰 걸 샀어요. 500ml짜리. 그것도 쓰니까요, 얼마 지나가서 또 좁은 거라. 그 다음에 양문형 냉장고가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 지페리 양문형 냉장고를 샀어요. 그냥 만족합니까?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네. 다 하시네. 그래가지고 김치 샀어요. 근데요, 제가 먹으려고 냉장고 문 열어보거나 냄비 뚜껑 열어보면요, 냄비 뚜껑마다 다 곰팡이고
사람 지금 고3 다니는 좀 바빠. 바쁘신 건 이해하시겠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250리터짜리 냉장고 있을 때나, 김치 있을 때나, 똑같아요. 내가 먹을 게 없어. 오늘도 내가 김밥 먹고 왔어요, 김밥. 그리고 이번에 새 아파트 입주하니까, 저 달서구 상인동에 화성파크 드림이라고 공원 임대아파트 사는데, 혹시 그거 사신 분 있어요? 이거 공원도 있고, 거기 가니까 빌트인 냉장고, LG 김치도 까지 주더라고. 냉장고 3개나 있어. 우리 사람 만족하게요? 여전히 제가 먹을 반찬 할 거예요. 냉동고에 뭐 꽉 차가지고 냉동고 문 열면 두룩 떨어져요. 아예 겁나서 열 생각을 안 하고. 냉장고에는 뭐 용기에 뭐 많이 있어.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문제. 이거 뭘 말하고자 하는가면요.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그걸 변화시켜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솟는 것이다. 끝이 없다. 이걸 뭐 옛날 선현들이 다 말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6도 윤회 한다고 하죠. 6도 윤회 가운데 6개의 세계를, 그죠? 이렇게 몇 억을 거치면서 돈다 이런 뜻이에요. 그 6도 가운데 아비도라고 했어요. 어쩌면 이건 뭐 몇 억을 거치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6개의 세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기도는 뭔가 하면요. 아비라는 귀신이 사는 세계라는 뜻이죠. 아기라는 귀신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집체만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집체만 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해도 만족 없다 이거예요. 등 따시면 배부르고 싶죠.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집신 신고 계속 떠다니까 피곤하고 다리 아프죠. 그래서 말이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박하죠. 근데 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국도 갈아줘야 되고, 안장도 해고, 말 목욕도 시켜야 되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지는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차 없을 때 뭐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차 한 대 생기면 어때요? 맨날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요. 뭐 점검해야 되고요. 엄마도 그거 못해가지고 남편한테 부탁하죠. 남편은 니 차 니 알아서 하라 하죠. 한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그럼 말 두면 종 부리고 싶어. 종 그래서 이제 하나 채용하죠. 종 채용은 어떻게 돼요? 월급 줘야 되죠. 월급 주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환경이나 조건을 바꿔가지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 도구마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거죠. 뭐 이게 나와. 차라리 노트북 놀이기. 아, 옆에. 이거, 제가 안 꼽았어요. 아, 예.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아이 뭐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죠. 왜냐면 내가 부족하면 아이에게 그걸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괴롭히는 거죠. 제가 지금 10년째 엄마들 만나서 상담하고 하잖아요. 10년 장순에서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제대로 목격 키울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도시들에서 저를 만나러 많이 왔어요. 상담하러 그러는데 많은 엄마들 만나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잘하는 건데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자주 말하죠. 아, 좀 놔둬라. 지가 알아서 큰다. 아빠도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들 그만 들으면 정말 무책임하고 지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와가지고 뉴스나 보고 뭐 스포츠나 보면서 리모컨을 돌리고 있으면서 막 속상하죠. 아빠의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꼭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 끄덕이죠. 그 아빠도 굉장히 속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개입하기 시작해요. 문화센터에서부터 백화점. 가가지고 막 만나는 엄마들끼리 애틋하게 팀 짜죠. 팀 짜서 뭐 해요? 오르다 하고 뭐 이런 거 시작합니다. 가베하고 뭐. 그러면서 평생 가지고 치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고백한지 알아요? 그때 차라리 가만히 놔둘 걸. 여기 젊은 엄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대상 연령이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처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좀 막막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아이들을 여유있게 기다리게 되고요. 있는 그대로 봐주게 되고, 뭔가 좀 다른 관계가 시작되고 이래요. 근데 내가 쫓기잖아요. 내가 만족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아이한테 대신 전가해서 아이라도 잘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겪는 것이 딱 딱 요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불안하죠. 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뭐 하나 결정하는데 항상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는 길인지, 김쌤을 보는 게 맞는지, KNU를 보는 게 맞는지, 아발론을 보는 게 맞는지, 청담을 보는 게 맞는지. 달성어도 유명하다는 뭐 술술도 있고 뭐 백국목도 있고 어디를 보는 게 맞는지, 영어를 하나 시켜도 퉁퉁을 해야 되는지 윤선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즘 뜬다는 잠수내를 해야 되는지, 뭐 결정 하나가 머리 터지죠. 그래가지고 정말 어린 젊은 엄마들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요, 아주 걱정스럽게 전화기를 20번씩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화를 해서 묻는다니까. 튼튼을 할까요? 그거 하나 똑같이 뭐. 근데 그 젊은 엄마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막하죠. 이게 혼란이에요, 혼란. 그 아이를 키우는 매 과정에서 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고등학교 보낼 때 되면요, 자사고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사고도 자립형사 있고 말고 자율형사 있고, 자율형사 있고 뭐 민사고 이런 데죠. 서울에 뭐 하나고등학교, 포철고 이런 데는 당연히 좋은 데니까 보내야지. 그거 말고 요즘은 뭐 이상하게 뭐 이명박 정부에서 뭐 이상한 뭐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뭐 5만 학교 다 만들어놔요. 엄마들이 무슨 학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늘 혼란스럽죠. 그리고 다 키우고 나서 보면 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허무하죠. 그리고 어떤 젊은 엄마 중에는 이런 말을 해요. 오늘 하루를 아이하고 막 부딪히면서 열심히 살았대. 근데 애 재워놓고 밤 잘 때쯤 되니까 우라통이 치민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애 지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상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길어 올린 것도 아니고. 뭐 하긴 했는데 어차피 기체하면서 애하고 지금 보고 싸우고 울리고 막 잘 때 내가 또 막 침대에 가가지고 뺨 비비면서 엄마가 미쳤나봐. 애야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다 해본 엄마들이 있는데. 저도 이거 많이 봤거든요. 저 성질이 급하니까 성질대로 하고 나서 미안하잖아요. 정말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한데 이 아이를 제가 겪었던 그런 아쉬움, 부족함 이런 것 없이 키우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죠. 육신이 약하지도 않은 거죠. 마음은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성질이 못돼가지고 막 머리 쥐 뜯으면서 나는 누나 봐 정신과 가야 돼. 우울증 약이라도 안 먹어볼까. 엄마들 전부 익하죠. 그 정신과 근처 다 갔다 오죠. 상담도 받아보고. 이 병명이 문제잖아요. 충동 조절잖아요. 아빠가 직장 가고 없으면 엄마들 뚜껑 열리면 안 닫히죠. 저봐 내가 막 그렇다 하면서 가슴 치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다 저도 그랬어요. 한번 뚜껑 열리면 다치진 않아요. 아이고 제가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요. 어릴 때 우리 아이는 경험을 많이 시켜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접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형편이 뭐 해외 체험은 못하지만 내가 국내라는 다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방학 때나 주말에 되면 제가 항상 아이를 키워가지고 온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후기를 잠수내에 수없이 올리고 그랬잖아요. 어떤 엄마든 제가 올린 후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담양 메카세리로 뭐 가로수길을 달렸다 하면 막 바로 그 다음날 담양 달리고 있잖아요. 담양에 가면 맛집 뭐가 있다 하면 막 그 집에 들어가고 제가 정말 엄마들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잠수내에서 그 잠수내를 빛낸 회원 10명을 선정하는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서 그 고등학부모 게시판밖에 사용을 안 해요. 잠수내 게시판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유아엄마들도 다 투표를 하잖아요. 저는 억수로 불리하죠. 다른 데는 안 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9등했잖아요. 9등. 10명이 잠수내 명예회원이에요. 10명. 그래서 제가 9등 했다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데 다른 데가 막 훔치고 다 엄마들이 제 엄마들 제가 대구 잠수내 원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가 강남 유명한 호텔 식당에서 잠수님하고 명예회원 10명 모여가 식사를 하고 잠수님 몇 번 올라가서 회원들 대상 강의도 하고 이야기 엄청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하루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가면 그 화폐박물관도 있고 과학관도 있고 지질박물관이 특수박물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 어릴 때 경험하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차례대로 한 바퀴 돌려보니까 제일 첫 번째 순서로 대전에 있는 친구 집에 자고 화폐박물관 갔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 묵었던 친구 집에 친구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아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 애들 아침에 막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뛰노니라고 아침은 안 먹네.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했어요. 박물관 가면 배고프대 밥 좀 먹고 가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화폐박물관 갔어요. 가니까 막 훈장도 막 전시돼 있고요. 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지나자마자 애가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 아빠는 무서우니까 아빠한테 못 가고 엄마 졸졸졸 따라가면서 계속 배고파. 근데 화폐박물관에 매점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막 애한테 시달리니까 저한테 애를 끌고 왔어요. 당신은 그렇게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뭐 처음에 알아듣기 이야기했죠. 봐라, 아까 네가 밥을 그렇게 안 묻지? 엄마는 또 그걸 말하죠. 엄마는 한 말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이한테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다 맞는 말. 봐라, 박물관 가면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 했지? 네가 안 먹고 놀았지? 박물관 안에 매점 없지? 그러니까 참아야 되지? 우리 배고서 멀리 왔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어때? 문제는 애가 배고픈데.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계속 지금 이거니까 내가 내 지병이 도져가지고 충동을 젖었잖아. 뚜껑이 확 열었어. 그래가지고 애 질질 끌고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나만 목에 그렇다 봉고차 뒤에 세우고 머리 집하고 발로 차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에 아이에게 가장 미안한 장면 3장면 중에 하나. 같이 갔던 일행들이 막 와가지고 뭐 후배들 와가지고 형 마이크 하나 참아라. 시끄럽대 시끄러 좀 해라.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하면서. 애들 계속 집 앞에. 내가 자제가 안 돼요. 우리 와이프 울고 옆에서 막 난리도 안 되고. 내가 어릴 때 애착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어릴 때 진짜 아이들 사랑 많이 해야 돼요. 표현하고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끝난 줄 알아요? 그 화폐박물관은 조폐공사 안 했어요. 조폐공사는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아주 보안 철통 같은 것이에요. 곳곳마다 CCTV가 다 CCTV를 보고 고위층이 저 아동학대라고 경찰을 보고요. 그러니까 막 경찰 비서사님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행히 경찰은 아니고 화폐박물관 경비 아저씨. 고위층에서 지금 경찰을 고발하라고 아동학대라고 그러고 지시가 내려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망신 당한 거예요.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아이를
상하게 하는 거죠. 힘 빠지게 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 좀 크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기억을 하나 기억 못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엄마는 맨날 애 잡아가지고 막 아침에 어젯밤 분명히 미안하다 하면서 아까 엄마 미쳤다 하고 막 울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보냈는데 그래 재웠는데 다음은 아침 되면 돼요. 또 밤 저면서 애 깨우죠. 알겠냐 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 맛있게 먹고 가야 되죠. 맛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애를 울면서 막 먹기 싫다 하고 막 그럼 결국 울려가지고 학교 가잖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막 웃으면서 뛰어서 엄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는지 몰라. 망각이라는 선물을 신이 우리 아이들한테 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초 부린 거 이거 다 잊어버려요. 신기하게 우리 아이는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내가 막 미안해가지고. 물론 제가 정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런 많은 실패들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이 사실은 아이를 잘 키워서 성공했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자존감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걸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아이가 비로소 소통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 제가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서 그렇게 됐지만 아이하고 관계 안 했어요. 제가 항상 불안하고 그랬어요. 왜? 서울대를 보내야 되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제가 아이한테 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생은 마라톤 같은 것이야 된다. 길게 보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 말을 진짜로 믿고 중학교 때까지 학교 성적이 신경 안 쓰고 정말 저와 같이 아주 호흡을 맞춰가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해서 책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는 소위 말하는 장순의 영어를 하고 학원 뭐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하다가 문제는 고등학교 갔어요. 이제 입시가 시작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서울대를 가는 가장 쉬운 길은요. 고등학교 가서 아주 실력 나쁜 고등학교를 가는 거야. 학력 수준이 낮은 고등학교. 거기 가서 3년 내에 모든 과목을 1등 하면 돼요. 아니 1등까지 필요 없지 1등으로 받는다.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의 95% 내신으로만 뽑는 제도죠. 원서도 한 고등학교당 3명밖에 원서를 못 내. 정규율이 4등. 2, 3등은 뭐 번호하나 떨어지는 거죠. 1등 해야 되고. 그 1등도 1, 2, 3학년 내에 모든 과목이 1등은 나와요. 이 신의 영역이죠, 사실. 근데 갑자기 제가 의외로 고등학교 가니까 불안했어요. 그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보고 뭐 수능 잘 쳐서 편하게 가자 이렇게 해놓고는 중간고사 기간에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라. 시험 공부를, 내신 공부를. 그 불안해져가지고 내가 아이한테 잔소리 하라. 아빠가 길게 보고 마라톤이라며 한 이상 말대꾸를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애한테 주먹질을 머리를 확 집어갔더니 애가 억울해가지고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났죠. 어릴 때는 제 마음대로 됐지만 고등학생이 되니까 힘이 내면서 됐어요. 한 대 딱 때려 타니까 뭐 툭 제 팔목을 팍 잡아요. 나머지 손으로 한 대 더 집어가고 하니까 이쪽도 딱 잡아. 그 다음에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요. 지가 억울해가지고. 그래 네가 감히 아빠한테 지금 무력을 사용하는 이래가지고 이것 빨리 하면서 막 제가 받은 거리다가 육박쟁이 벌어져가지고요. 우리 애는 억울하니까 막 울면서 아빠 제발 이러지 마, 아빠 제발 이러지 마 하고 저는 이 새끼가 안 먹나 그 카다 거실에 엎어져가지고 막 뒹굴다가 애 손을 뿌리치려고 하다 제 날린 거 다 찢어지고요. 나중에 제가 애 밑에 깔려가지고 애가 저를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아빠가 행패 부리니까 이성을 잃었죠. 그러니까 아빠 팔만 딱 붙들고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정말 비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왜? 너무 비참하니까 내 생각대로 아이에게 하려고 하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다른 집은 보통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걸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장순이 하면서 아빠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간 거죠.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나 경험하는 것은 본질은 똑같잖아요. 내 오름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이하고 이 말이야. 이 부모가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애하고 싸우다가 난닝구 찢어지고 애한테 딸려가지고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날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는 내 손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실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빼놓고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5월달이 되는데 창문을 다 닫아요. 동네 지나갈까 아빠 울면서 쪽팔린다. 내가 너무 비참했어.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아이 앞에서 저를 시인하게 됐죠. 아빠가 지금까지 너를 키운다고 해온 모든 것이 너를 속상하게 한 것이고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는 다시는 아빠가 성적으로 너를 혼내지 않아. 내가 두 가지 약속했어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엄마도 이런 거 좀 있을 텐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이제 보통 가벼울 때 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시키는 잘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 방에 가서 교복을 들고 나오는 신호에 교복 헛째 입고 다니는 학교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침마다 영남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학교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자랑스럽게 대견하고. 그래서 막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면 애는 또 막 못 찍게 하고 찌랄하죠. 사실 제 속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교 교복을 입고 아침에 등교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으면 내가 교복 가서 교복 제품도 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학교 가는 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그때마다 아빠 알았어. 앞으로 잘할게. 아빠만 잘 들을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죽음을 지불해서 아빠를 살리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비참하게 제 자신이 이렇게 인식된 날 아이한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다시는 아빠가 니한테 교복 쨌다는 소리 안 할게. 사실 아빠 마음은 이렇다. 아빠는 네가 교복을 입고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이렇다. 그리고 아빠가 그런 성적 때문에 불안해서 너를 그렇게 못 살리고 있어 너무 미안하다. 아니 성적으로는 내가 다시 니한테 혼내지 않겠다. 이게 두 가지 약속했어. 그 혼 안 내니까 진짜 서울대가 떨어졌다.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얻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아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그전에는 아빠 마음에 들어야 네 편. 성적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아빠 아들이다. 늘 이런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통과하면 내가 아이가 사랑스럽지만 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차오르고 내 멋대로 행태해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있는 어떤 기준 때문에 내가 아이하고 소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대구 KBS 토요 아침마당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제가 좋은 아빠로 출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해피 부인 줄 아는 섭외가 안 올 텐데. 그 1시간 동안 이제 그 패널들하고, 패널이 아니고 사회자들하고 이렇게 뭐 이런 아이 키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저보고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래. 우리 애가 같이 출연하라 했는데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이렇게 출연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아예 녹화방송 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언제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결단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아이보다 우리가 먼저 아이가 결단하게 될 텐데, 저는 항상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카메라를 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명예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든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든 내 편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그죠?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옳은 생각들, 좋은 생각들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 다른 노선에 들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어머니들이 이제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어머니들 불안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선 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죠.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누군지 알아요? 예,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 똑똑하게 보여요? 아니요? 이 사람. 자, 우사인 볼트 보니까 안 똑똑해 보인다 했죠? 이게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이봉주지, 이봉주. 둘이 비교하니까 누가 똑똑해 보여요? 솔직히 볼트가 훨씬 똑똑해 보이죠? 이게 뭐 모내기 하다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이봉주 선수는 진짜 푸근하게 생겼죠. 둘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우사인 볼트 이길 것 같죠? 그래, 이래 많이 했는데 엄마들은 꼭 정답 이야기하면 딴 데 학교 같은 데 가면 종목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고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7살인데 막 받아쓰기를 척척척 해가지고 100점 맞는다, 이런 애하고 7살인데 받아쓰기 막 거의 못하고 맞추고 다 틀린다, 이런 애하고 둘이 비교하면 누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크면. 당연히 받아쓰기 7살에 척척척 하는 애 공부 잘할 것 같잖아. 우리 솔직히 해야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나머지 공부하고 구구단 못 외우는 애하고 7살 때 구구단 줄줄 외우는 애하고 누가 공부 잘할 것 같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하고 이봉주하고 붙으면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의 실험이죠. 모의 실험. 둘이 붙여본 거예요. 자, 뛰는 모습은 어때요? 예상대로죠. 자, 볼트 뛰는데 봐요. 배경 보여요, 안 보여요? 손사같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배경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봉주는 뒤에 배경이 보이죠? 지금 겨우 막 턱 각도 봐요, 턱 각도. 이봉주는 막 턱 뒤로 젖히고 막 벌써 숨 차가지고 막 이렇게 뛰고 있어. 누가 이겨요? 예? 볼트가 이기겠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볼트가 대구 와가지고 재작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가 이 단거리는요 출발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번 실격해도 다시 재출발했어요. 근데 요즘은 룰이 바뀌어가지고 저 역사적인 장면이죠. 저 세계적인 스프린트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장면 우승했잖아. 근데 대구 와가지고 저렇게 실격했어요. 근데 봉주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막 턱 제끼고 막 벌레벌떡 뛰는데 어쨌든 완주한 거라. 그렇죠? 근데 많은 젊은 엄마들이 코스 오잉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뭐 다 이야기하죠. 단기간에 나는 이런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먼 길이죠, 먼 길.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젊은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막
볼트처럼 뛰려. 스타트부터나. 그래서 3살, 4살 되면요. 팀 짠다니까? 푸름이 다 큰게 한테가 봐요. 난리도 아니라. 아니, 거기서 권장한다 소문요. 0세는 무슨, 뭐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슨 전지, 뭐, 3세, 4세는 무슨 전지, 뭐, 5세는 무슨 그 사회탐구, 수능치는 사회탐구를 지금 5세에 있어요. 6세는 뭐 위인전지, 뭐,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우선, 여기 뭐, 하여튼, 젊은 엄마들이라면 더 불안하겠죠. 아이를 좀 키워본 엄마는 다 알아요. 아이고, 그때 뭐, 그래 하나, 저래 하나. 이거 웃으시네, 이제. 아이 다 키우면 노장 엄마는 웃죠? 근데 어린 엄마도 어때요? 유치원을 어디 보내냐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있죠? 몬테소리 전문 유치원, 해바라기를 보낼 것이다. 통합식 교육을 하는 개명 유치원을 보낼 것이다. 이거 제가 해본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낼 때 어디를 보낼지 몰라가지고 대구 시내 유치원 4군데를 내가 딱 선정했어요. 대표적으로. 직접 우리 아이 손을 잡고 내가 가서 상담했잖아요. 몬테소리 하는 대구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이 원장님 계신 해바라기. 거기 가면 몬테소리 교구들로 1, 2, 3층 도배돼 있죠. 그리고 몬테소리 교구가 너무 교구의 아이들 매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보안으로 나온 게 이른바 통합식 유치원, 계명유치원이래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계명대학교 부설유치원. 거기서 그리고 또 누가 말하기를 애들은 어리니까 통합거리가 너무 길면 안 된대. 그래서 동네 유치원도 한 번에 선정하고 또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애가 그래도 뭐 성경이라도 한마디 더 듣는 게 좋다고 하는 교회 부설 유치원 이렇게 4군데를 정해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어요. 대부분 엄마들 오면 원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데 저는 가서 뭐라고 물은지 알아요? 이 유치원에 1년간 커리큘럼 좀 보여주십시오. 진짜 별났죠? 미쳐서 많이 미쳤지. 무슨 5살짜리, 6살짜리 유치원 가는데 무슨 지랄 커리큘럼은 무슨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잘 먹고 뭐 잘 뛰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으니까 뭐 커리큘럼이 좋아야 되고 바깥놀이를 해야 되고 뭐 이스라엘처럼 뭐 모래가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이 가득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때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긴 마라톤 같은 것이다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온갖 옆에서 다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 아이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은지 알아요? 우리 아이 이름이 김명혁이에요. 명혁. 제일 처음에 제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빠의 대를 이어서 혁명가가 돼요. 제가 30대 중반까지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농자동맹이라고 사회주의 조직에서 일하다가 국가보안법위원회를 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는 항상 머리띠가 뻘건 머리띠가 들려져 있어요. 여기는 노동해방 딱 써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집회 따라 그러다가 4살 때 제 인생에 또 계기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확 달라졌죠. 우리 마누라가 자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애하고 저를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재밌죠? 아이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완전히 가정적으로 돌아왔죠. 식겁을 한번 하고 나니까 애한테 엄마가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한 사회주의고 뭐 나라고 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뒤집어 풀려고 뭐 모든 농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정작 집구석에서 우리 와이프는 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진짜 관념이었죠, 관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가 박노희 시, 우리 같은 조직에서 박노희 시인이 내가 같은 조직에 있습니다. 박노희 시인의 시 이불을 꿰매면서 하는 시가 있어요. 자기가 말로는 노동해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느 날 그 아내의 부탁으로 이제 이불 호창을 꿰매면서 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자기가 서툴러가지고 바늘이 자기 손가락을 찌른 거다. 그때 이 노동대신이 그렇게 노래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내와 동등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한 모든 것은 관념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바늘에 손가락을 찌르면서 내가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이렇게. 그런 시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그 시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가부장적이에요. 내 밖에 모르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못 받았죠.
그때 우리 아이 4살 때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돌아섰죠. 그리고 나서 뛰어든 게 자녀교육이세요. 아이 손을 잡고 은혜서 잡고 아이 잘 키우고 마누라도 잘 보여보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누라가 그것 때문에 진짜 고마워하죠. 그 사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데 입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고3 다니는데 컴퓨터 보고 프로그램대로 원서 내주는 거라. 우리 아이는요, 우리 마누라 스트레스 하나도 아니고 제가 다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랬는데 그때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긴 호흡으로 가는 마라톤 같은 것이다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영어를 잘해야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때 중학교 공부할 때 부탁을 했어요. 당신 학교 가서 전교 1등부터 10등 하는 애들 딱 점수를 불러가지고 영어 공부 어떻게 했나 물어보면 했어요. 물어봤더니 10몇 명이 이거 윤선생 한 거야. 근데 우리 아이 6살 때 윤선생 대명지고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 윤선생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귀대의 자녀는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연령은 6세지만 정신 연령은 8세입니다. 그래도 쫓겨났어요. 그래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원래 24살 군대 가서 말리는 게 있어요. 제대 말려 원래 7월달에 제대하는데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그거예요. 남는 건 내가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밖에 안 남아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건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애는 말해요. 뭐 대학에 어디 갔는가 아무 소용이 없대. 다 아이들 그 애고. 근데 저는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엄마는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게 생각하는 거죠. 마라톤처럼. 마라톤을 하게 되면요. 항상 뭐부터 하는가면요. 코스 답사부터 하죠. 우리 국가대표 마라톤에 출전하게 되면 마라톤 코스를 받아서 답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언덕이 어디 있는지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이런 거 잘 알아야 되죠. 언덕을 만나기 전에 페이스를 잘 조절해가지고 언덕을 잘 뛰어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걸어가다가 기권하게 되죠. 그리고 스포트 지점은 어딘지. 마라톤은 42.19km죠. 보통 그 우승을 다투는 우승 후보들은 몇 킬로죠? 35km 지점 정도에서 승부를 건다고 해요. 이 스포트 지점 이렇게. 그리고 맞바람은 어디 치는지도 알아야 되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마라톤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갔어요. 이 코스 답사를 미리 잘해가지고 그 유명한 언덕을 잘 치고 올라갔잖아요. 몬주익 언덕이라고 불러요. 저는 바르셀로나 안 가봐서 모르는데 바르셀로나 외곽에 가면 몬주익이라는 유명한 언덕이 있대. 거기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바르셀로나 전경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유명한 언덕이라고 하죠. 몬주익 언덕. 거기서 승부를 걸어가지고 그죠? 일본 선수가 누구하고 붙었는데 마지막에 치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금메달 땄죠. 그때 캐스터가 중계방송하는 캐스터가 한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이렇게. 우리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서요. 반드시 언덕이 나타나고 맞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래요. 젊은 엄마들은 이게 잘 모르실 텐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언덕이 어디예요? 사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아이들 몸이 아프다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관계가 어려워진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왕따나 이런 것도 많이 요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와의 소통이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저 세 가지가 황윤주 선수 칼럼 읽어보니까 저는 마라톤은요 다리만 튼튼하면 잘 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심폐능력, 그 폐가 좋고 이런 폐활량이 뛰어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전문적으로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루에 약 1시간 반 정도를 하게 해가지고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한대요. 팔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숄더 프레스 이런 걸 한대요. 헬스클감 있죠? 이게 들어올리면 팔 근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몇 시간 동안 2시간 이상은 42.1km 뛰면서 계속 팔을 젓죠. 그래서 팔에 근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에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배 근력을 키우는 복부 근력 운동을 하죠. 이 세 가지 다리는 당연하고 팔과 복부 근력까지 같이 키워줘야 그 균형 잡힌 마라토너의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도 이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초등 시절에는
초등 이전에는 유아 초등 시절에는 저 세 가지만 안 돼요. 유아기에는 사랑을 많이 해주고 좋은 그림책 많이 이렇게 해줘요. 제가 그 마라톤과 비교해서 세 가지 써놨죠.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습관, 마라톤에서 코스 답사를 하듯이 아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는지 이걸 잘 알아두면 좋죠. 이런 실험비가 나오니까 막 적어져요. 이런 더 구체적인 강의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린이서적, 달서구 어린이서적 오시면 무료 강의예요. 원래는 또 정부에서 이거 제 강의료를 지원해줘가지고 우수 강의로 쓰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가 있어요. 거기서 대구에서 딱 한 군데 서점으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기자재 막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강사를 막 주고 그래요. 제가 10년째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부 디테일에 관해서는 이제 나중에 그런 기회에 만나면 말씀드릴 거고, 엄마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지나가요. 우선 모든 공부의 기초는 책 읽기죠. 책 읽기가 안 되고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혹시 만약에 그걸 기대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빠 유전자가 엄청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 텍스트로 된 읽기를 많이 해야 되죠. 이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는 힘을 잘하는 방식. 공부를 해서 점수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방식이 수학 공부예요. 이것만 말해도 뭐 제가 한 학기 동안 말하니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영어 공부는요, 언어니까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사교육기관 가도 결국은 집에서 애들 영화 많이 봐야 되죠. 대구 브랜드로 유명한 성공한 프랜차이즈 문강 있잖아요, 문강. 뭐라 하더라? 문강 갔다 안 되면 예일 가고, 예일 가도 안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거 대구 브랜드죠. 서울에서 내려온 뭐 아발론이나 청담하고 경쟁하는. 그런데 가도요, 뭐 유별난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집에 돌아와서 숙제 시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영화 많이 봐야 돼요. 영어로 된 매체를 많이 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이거 소위 말하는 지금 시중에 장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도 이거 유명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대로 했어요. 우리 아이 어릴 때 비교만 보고 해가지고 수능 영어 100점 맞았어요. 외국 함도 안 나가고 학원 함도 안 나가고. 나중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소개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어린이들의 자녀에게 불안감을 없애려면 우선 긴 마라톤이다 이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코스 답사를 잘해서 내 어릴 때 내가 내 맘대로 하면요 반드시 사춘기가 되면 다 돌려받게 돼요.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을 비해도 똑같죠. 내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의 열매가 나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씨를 뿌렸어? 예를 들면 가시덤불을 뿌렸어. 그러면 뭐가 나요? 가시덤불이 나죠. 그럼 내 맨날 다가가면 질리잖아요. 남편한테 맨날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뭐 까칠하게 해봐.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남편한테 답답한 말 절대로 안 돌아오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다고 내 맘대로 하다가는 사춘기 되면요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죠, 길게. 그래서 도대체 공부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단 한 번의 뭐 강의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건 학습적인 영역이죠. 학습적인 영역과 함께 우리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 그림책 아시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굉장한 걸 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이 젊은 엄마가 처음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 이제 저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이한테 늘 이 말을 했어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귀여운 나의 아기.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사랑스럽죠. 잘 때만. 근데 제가 정신을 부쩍 차리고 나니까
그죠? 이렇게 부족하고 성격적 결함도 많고 충동 조절 장애 있고 이런 아빠를 아빠로 여기고 우리 아이가 저와 함께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제가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장순에서 유명한 분 20분이 수능 친 바로 다음날 저를 서울로 초대했어요. 비밀리에. 장순에서는 오프라인 모임 하면 안 되거든. 재민당에. 이 공부 노하우 같은 걸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유해야지 따로 이렇게 지역의 고수들끼리 모이면 장순에 회원가입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우리 아이 수능 친 다음날 몰지각하게 이 아줌마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원래 수능 치고 나면 3개월 동안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다음에 봄에 그 집 아이가 그 동네 보이거든. 아, 되고 있는 학교 같구나. 안 보이면 아, 인서울 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수능 잘 쳤어요. 뭐 어느 대학 갔어요. 이거 묻는 거 큰 신뢰를 하잖아요. 고사공간 되면 벌써 막 가슴에 막 돌덩이 하나 있죠. 그래서 주말마다 가빠에 가서 동전 꽂고 막. 근데 장순이 엄마들 진짜 개념 없나 봐. 우리 애가 수능 치 바로 가면 수능 잘 쳤는지 못 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것도 몰래 비밀이에요. 20분이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제 여비를 딱 여비하고 강사를 지불하고 서울역 건물 빌딩 안에 보면 그 홀이 있어요. 컨퍼런스 홀, 회의실. 거기 제가 들어가니까 장순의 모습이 쫙 앉았어요. 대화면 되면 다 할만한 모습. 저를 보자마자 제 대화면이 그리운 것이거든요. 장순의 대화면. 그리운 분은 진짜 명익이 키워서 수능까지 치느라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저는 고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이렇게 발을 맞춰서 함께 이렇게 수능 때까지 함께 지내온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요. 아이하고 살아온 것이 정말 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를 때는 맨날 쳐보고 싸우고 막 이렇게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맨날 엄마가 애 버리고 도망갔을 때 생각했어요. 그때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이 애한테 엄마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갓집 가서요 무릎 꿇고 빌고 뭐 오만 제 인생 가장 절망적일 때였어요. 내가 1994년 1월달 한겨울 제 나이 청년회 때 34살 때 청도 거기 처갓집인데 청도 가가지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처갓집 앞마당에서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 초심을 잃고 내가 있잖아요. 어느 날 엄마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간이 부어가지고 뭐 애를 뭐 서울대학교 보냈더라고. 내가 첫 자리를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첫 자리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만 닿으면 이 책에 나온 주인공처럼 아이가 뭐 키우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 치고 저지레도 하고 뭐 이러져요. 그런데도 이건 뭐 개념 없이 뭐 사고도 치고요. 어떤 때는 막 버릇 없이 굴기도 하고 어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지 혼자 먼저 막 가기도 하고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미친놈처럼 밴드 한다고 막 저렇게 막 하기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잠순의 안에서는 우리 애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소문나 있지만 어느 날 엄마에게 와가지고 아빠 염색하겠다 그래요. 중학교 2학년 평소에 제 생각 같으면 이 미친놈 아이가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회개했다 했죠. 그래서 제 좌우에 있는 줄 알아요? 제 강의 듣던 엄마들과 함께 제가 그 다음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과 소통을 가지고 그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내 뜻대로 나오시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이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드님 뜻대로 나오셔서 옛날 제 선배 같은 반죽했어요. 네가 지금 동네 소문나 모험생 아빠가 있나 네 팔아가지고 맨날 저녁에 강의하고 있는데 네가 염색이가 되겠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상황에 제가 바로 말을 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염색하는데 한 2~3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저를 데리고 박준희 염색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박준희 요즘 사회면에 오르내리고 있죠. 여자친구는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대구 롯데백화점 상인회관 박준희
거기 아빠를 막 끌고 가는 거야. 가니까 상담을 하는데 일단 염색을 하기 전에 탈색을 해야 돼. 한 번 탈색하는데 4만 그 다음에 착색을 하는데 바로 애가 원하는 색깔로 착색이 안 되고 뭐 블루로 착색해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색깔 만드는데 2번 착색하니까 8만 합의 12만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상담을 하면서 막 내가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 염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번에 35,000원씩 10만원씩 그것만 인지 알아요. 방학 끝나고 학교 가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도로 까만색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또 8만원 그것도 색깔 입힌 거 벽기 내고 다시 또 까만색. 이야, 그게 10년이 걸렸어.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가 다시는 염색 이야기를 안 해요. 이상하죠? 내가 만약 그걸 막았으면 방학 때마다 노래 부를 거라. 염색. 근데 아예 원대로 하니까 이상하겠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 있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 말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엉망 될 것 같죠? 천만에 갔어. 엄마도 이게 두려워서 못해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예 하자는 대로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휴대폰 사주면 맨날 게임만 할까 뭐 이런 게. 근데 정반대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라. 근데 저는 이거 여러 번 해봤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 옳은 것 때문에 아이하고 싸움 많이 했잖아요. 죽일 것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다시는 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아이를 키워가면서 다 이런 시기 있어요. 혹시 이 시기에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는 다 지나가요. 우리 아이는 진짜 소문난 모범생이지만 실제로 염색도 하고 밤새 게임하고 중2, 중3 졸업할 때는 밤새 게임했어요. 저는 감쪽같이 몰랐는데 이마가 아빠를 재워놓고 항상 사실 제가 늘 아빠를 재워요. 이 주인공처럼 저는 아이 잘 때 항상 침대 가가지고 아이에게 아이 인생에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따뜻한 말들을 하고 아이 인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이를 재우고 제 방에서 제가 자요. 그러면 얘가 한 1시간 기다렸다가 아빠가 잠들면 새벽 2시 반에 다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켜가지고 아침까지 게임하고 먼동이 트면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방학이 됐는데 12시 1시까지 안 일어나. 나 왠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안방에서 자기 깨서 화장실 가려고 우리 와이프가 깨가지고 와이프가 안방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거실 화장실 가게 됐어. 컴퓨터 방이 거실 바로 옆에 방이에요. 거실 화장실 바로 옆에. 이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거실 옆방에서 불빛이 쫙 켜요. 제가 막 도둑놈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소름이 팍 돋아가지고 갑자기 막 무서워져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가 문을 팍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아이고 그때 우리 애는 얼마나 불쌍한 거지. 내가 평소에 이렇게 아이한테 부담을 줬거든.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거죠. 뭐 멀쩡하게 자라면 아무도 올 거예요. 실제로 잠순에서 우리 애가 굉장히 유명했죠. 잠순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 이야기하면 진짜 조회수도 많고 많은 엄마들이 저를 격려하고 그죠. 진짜 명의 같은 애가 없다 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노트를 내가 잠순에 올렸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막 초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수학 노트 조회수 5,000회를 넘어가고 우리 카페 오시면 수학 노트 있습니다. 항상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어릴 때도 우리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애를 잡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어때요?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 자는 데 가서 엄마는 널 사랑한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뺨 두비고 하잖아요. 이 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릴 때도 이렇게 말하고 사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엄마 말 안 들을 때도 그래서 낮에는 좀 이렇게 토닥토닥 싸우고 했어도 우리 마음은 그렇죠. 아이 옆에 가서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아이가 다 커서 대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요.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서 우리도 떠나겠죠. 여기 계신 분들 아이 옆에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축복이죠.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서울로 가고 나서 아이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카카오톡으로 내 아들 사랑한다. 아빠는 어떤 병원의 대표이다.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아이는 대부분 쉽거나 좀 마음이 좋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이한테 그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엄마한테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꼭 안고 저렇게 말하죠.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아이가 엄마로부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사는 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야 돼요. 아무리 내하고 다르게 키우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내 성질 우리 아이는 그대로 배워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말처럼 우리 아이는 그대로 합니다. 제발 현미밥 좀 하지 말라 했잖아. 쌀밥 좀 먹자, 쌀밥 좀. 이거거든요. 우리 애가 언제 뭐 들었다가 똑같이 엄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책 보고요, 뭐 책들을 키우려고 하는 건 완전히 엉뚱한, 그건 아무 거사예요, 거사. 내만큼 아이들 커요. 이걸요, 제가 동네 아저씨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하버드의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거 있어요.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 발간돼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기적인 존재. 혹시 그걸 책 들어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생물학적 유전자, 영어로 gene이라고 하죠. 약자예요. gene. G-E-N. 생물학적 유전자는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모든 문화적 가치, 아이와 함께 살면서 부모들이 했던 모든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유전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유전자도 유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단어를 만들어냈죠. 진, 생물학적 유전자 진을 패러디해가지고 문화적 유전자를 밈이라고 해요. M-E-M, 밈. 우리가 사는 것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유전돼요. 이 책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뭐 뒤집어 뽑고 싸우고 우리가 막 하긴 하지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우리 깊숙한 곳에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고. 저는 정말 이상하게 내가 아빠인데도 아이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공주영의 소설 보면요. 내 책 제목 생각나요. 공주영이, 소설가 공주영 알아요? 여러 남편을 거쳐가지고 애들 배가 다 다르죠. 근데 제일 큰 딸에게 응원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너를 응원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거죠. 제가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아빠는 어떤 경우에든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이제 자원해가지고 휴학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것도 휴대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소문난 해경에 지원했어요. 지금 편하게 살 줄 알고 해경 갔죠. 근데 해군 훈련소에서 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해양경찰서 지원했어요. 저는 포항해양경찰서에 발령받기 원했는데 이마이는 서울로 놀러 자주 가려고 제 친구들이 있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해양경찰서를 발령했어요. 그래가지고 평택에 딱 갔어요. 가자마자 첫날부터 30톤짜리 조그만 경비정에 배치됐어요. 낮에는 경찰 직원들 5분 모시고 일하고 저녁에는 전경 3명이 내무생활이에요. 배 안에서, 조그만 배 안에서. 근데 이 해경의 전통은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딱
항상 출동 나가고 그래서요. 항상 이거 배가 흔들려요. 그 애들 처음 가면 막 멀미하냐고 죽을 지경이거든요. 배멀미하냐고. 근데 가장 쫄병이 배멀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밥을 해야 돼요. 처음 훈련소 마치고 가가지고 밥 해야 되죠. 멀미하죠. 근데 3명 있는 정경이 밤마다 제가 고창 노래를 때립니다. 아이고, 평소에 서울에 있을 때는요, 홍대 가가지고 한잔 클럽에서 논다고 아빠가 그렇게 애절한 문자를 보내도 다 씹던 아이가 군대에 가더니만 아니 조그만 경비장 배치를 받고 나서 저녁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배에 비상용 휴대폰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녁마다 문자가 아빠 힘들어. 3일째 되는 날은요, 새벽에 문자가 왔어. 엄마 아빠랑 동시에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제가 새벽에 6시 반에 우리한테 그 문자 왔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흐뭇했겠어요. 아이고, 이 무슨 일이 있구나. 대부분 알겠어요. 아이들 내가 4살 때부터 제가 다 키웠으니까. 이 칼럼이 아니거든. 근데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그걸 새벽 6시 반에 밥하러 일어나가지고 있죠. 너무 서글픈가 봐. 고창이 계속 때리죠. 그래 공항에 왔어요. 그래 둘이 맞다가 쫄병 둘이서 맞다가 둘이 신고를 하기로 했어. 너무 막 계속 매일 저녁마다 때리고 비인격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걸 눈치챈 고창이 중간이한테 회유를 한 거예요. 네 앞으로 스마트폰 써라. 해양경찰 내에서는 불문율이 있어요. 내무 제일 선임이 휴대폰을 쓰라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이제 몰래 직원들 몰래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신고한다는 품질이 되니까 엄마가 중간 놈한테는 네 스마트폰 써라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배신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막 뒤지도 않고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어떻게 할까? 신고 좀 해줘. 그래서 내가 막 그만 드니까 막 불안하고 막막하고 애가 죽을까 봐요. 배에서 뛰내리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많죠. 어제도 경산에서 하나 고등학생 하나 뛰어내렸다.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밤에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좀 도와줘.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한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 혼자 결정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만약에 제가 평소에 야 임마 컨디션은 니만 공수부대나 해병대 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말했으면 갈 길 없잖아요. 그러면 지 혼자 지 인생 결정하는 거죠.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평소에 참 감사하게도 어떤 경우에도 아빠는 네 편이다. 그리고 제가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아이에게 용기가 될 만한 가장 내가 좋은 구절을 아이한테 늘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쓴 시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실 자기 아버지로부터 8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아주 무시를 받았죠.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임명하러 왔는데 2대 왕을 임명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이 다윗을 너무 못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들에 양치로 보내고 면접 볼 때 7 아들만 면접 보냈어요. 그때 이 다윗은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시 가운데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문제. 자기 깊은 감사를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속상해서 아이를 막 이렇게 혼낼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 아이 엄마처럼 남편이 너무 속썩이면요 애 버리고 나갈 수도 있고 설령 그럴지라도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 있다. 내 이야기도 늘 해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지가 위기가 되니까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전화번호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막 겁도 없이 못 모르고 막 하도 다급하니까 전화번호를 받아줬고 다음날 뜬 눈으로 제가 밤을 새고 우리 아이 그만 부대로 쳐들어갔어요. 우리 명이 아이 엄마는 이제 휴가 내고 직전에 그 4시간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막 가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젯밤에 불러준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양경찰청의 가장 정경관리 직급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가 했더니
해양경찰학교에서 수업받을 때 이분이 교수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양경찰 생활하다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내한테 SOS를 쳐 하면서 집안에 적어줬대. 우리가 평소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데 그래 해양경찰학교 교재에다 적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알려줬어. 그래 거기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좀 살립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해양경찰 본청에서 우리 아이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어. 우리 애가 서해로 출동 나가는데 배를 해양시키라고. 아빠 오는다고. 경찰서 가니까 벌써 막 경찰서장하고 막 쫙 내려와 주차장에서 저를 영접하고 있어요. 이 달속에 사는 이 별것 아닌 아빠 간다고 저는 무시할까 싶어가지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바바이 코트 입고 선글라스 다 끼고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평소에 내가 아이한테 아빠는 늘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 언제는 아빠는 옆에 이런 말을 놓으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구원 요청하는 거죠. 다행히 배를 해양시켰어요. 그 연락이 가자마자 배 안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격리했어요. 직원들이. 그걸 안전하게 조치하고 그걸 배를 돌이켜가지고 직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배가 들어왔어요. 자대 배치하는 일주일 짝대기 하나 다는 시커먼 애가 일주일 동안 세수도 못하고 배에 물이 있어요. 세수가. 거기다 맨날 구탈 당해가지고 애는 겁에 질려가지고 거기다 신고까지 했지. 불안해서 제가 살고 싶어서 신고는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갈 길이 없잖아요. 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애는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전형적으로 요즘 학원으로 학교를 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뭐 아이들 친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이런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서 배를 해서 우리 아이 안정시키라고 어떤 방에다가 우리 엄마하고 아이를 넣어줬어요. 아이가 방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있게 되자마자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네 보고 불효했다 하느냐 물으니까 배에서부터 직원들이 지휘관들이 지금 이 경찰서까지 자기를 데리고 오면서 다 한 말이 자기들한테 말하면 해결해 줄 텐데 네가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부모님 걱정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지. 그만 들고 열받아가지고 지호가 그런 거 해결하겠어요. 원래는 당직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당직 다 집에 도망가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정규직까지 납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빠한테 불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빠가 4살 때부터 너를 키워와서 아는데 너는 아빠를 항상 기쁘게 했다. 아빠를 행복하게 했고 이번에도 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오히려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눈물이 딱 그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군대 보내놓고 어떤 환경에 사는지 내가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랬죠. 근데 막상 가서 현장을 딱 보고 배에 열악한 사정을 딱 보고 뭐 이렇게 그죠? 관계자들 만나고 하니까 내가 확 안심이 돼요. 우리 아이 죽을 뻔하다가 그것도 살아났어. 그리고 본청에서 딱 명령을 해가지고 외박을 내려요. 특별 외박.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태우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대구까지 내려가서 안심시켜. 다음에 다시 평택 가더라도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좀 안심시켜야 되겠다 싶어. 애는 계속 불안해가지고 아빠 나 어떻게 돼요? 나 앞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물어요. 어휴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 들어가지고 그 해경찰서 쪽에 계속 압박을 가해가지고 만약에 이번 일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인터넷에 까발린다. 너그 해양경찰청 이미지는 완전히 이제 죽수는 줄 알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이제 다른 해양경찰서로 발령내라. 하니까 이제 평택 쪽에서 벌쩍 뛰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사고가 나서 다른 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 타격도 또 징계도 위에서 받고 하니까 아 그거 말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 딱. 그러면 우리 아이를 딱 배에서 빼내가 육지로 바닷가에 가면 해양경찰처럼 파출소도 있어요. 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보통 그 말년 되면 가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는 딴 데로 보내라.
원래 애들 학교에서도 꼭 이래야 돼요.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 하러 학교 자주 갔는데 학교에서 이런 학교폭력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대충 처리하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만나요. 그러면 가해자는 반드시 복수하게 됐어요. 니 신고했지 이래가지고 더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 이걸 대충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애들이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야. 그죠? 불러가지고 좀 뭐라 하고 말고 이러잖아요. 같은 부대 근무하면 또 때리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 군대 생활 하다가 참 비운의 선택을 하는 게 참 많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때린 애를 제주해양 경찰서로 격리해야 되니까 다시 우리 얼굴을 못 봐요. 아까 그때 그 경찰서 방에서 우리 아이 만났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막 울길래 불효해서 막 미안하다고 울더라고. 그래서 전혀 네가 불효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엄마 아빠는 너무 좋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또 안정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울어요. 이번에는 너무 녹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약한 게 아니고 금방 그게 너무 강한 거다. 그렇죠?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가 좀 나약할 수 있어요. 주로 공부를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막 거칠 운동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건 객관적인 것이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대해가지고 그래 네 나약하잖아 이 자식아. 그것도 못 끼면 아빠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면회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래도 잘 살아났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요 애 갈 길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금마가 너무 강한 거다. 금마가 미친놈이다. 그리고 설령 네가 좀 나약하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미친놈이다. 아빠 유전자 탓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또 갑자기 울음 딱 그치고 얼굴이 환해져. 그리고 평택하고 협상해가지고 우리 애는 안전한 파출소로 금마는 제주로 이렇게 그게 1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 지금은 다시 배로 가가지고 잘 살겠어요. 나중에 신고한 애 내무생활 하면서 그 정형들이 따돌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걱정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애는 평택향경청 경찰서에 영웅이 됐어요. 그 정말 골 때리는 고참 네가 한 방에 보냈잖아. 다 싫어하고 막 이런 고참 언제 자기 배로 관련받아올지 모르니까 후임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웃지 못하게 계속 또 하나 있어요. 그 후임한테 계속 맞는 일주일 동안 빨래하러 이렇게 부두에서 이렇게 빨래하러 갔는데 다른 배에 근무하는 한 선임이 속으로 빵을 하나 주면서 야, 그 김상경 굉장히 힘들지 하면서 힘내거라 하면서 속으로 빵을 하나 줄게. 그래 우리 애가 그 속으로 빵을 먹으면서 막 울었다니까. 너무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그 속으로 빵 좀 그거 참 진짜 마음 따뜻하네. 그 개업이 못하는 하니까 지금 다 2달 반을 짝대기 하네. 그렇게 두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원래 수경이 됐어요. 짝대기 4개. 7월달에 제대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부대에 있는 동안 말년 동안 저희가 CPA 공부를 하겠다고 저거 CPA 교재하고 인강하고 구해가지고 보내달래요. 철이 들었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에요. 24살 때. 그렇게 모범생들도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건 전혀 없어요. 책에 나오는 애들이나 가끔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혹시 우리 아이가 뭐 스스로 공부만 한다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고 이래야 공부하는 게 하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항상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 안 하면 모르나 이런 생각하죠. 특히 아빠들은 특히 경상도 아빠들은 과묵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아이들 사랑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마음을 표현을 안 해요. 가끔 혼이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을 아이들이 모르죠. 모르면 이거 아이가 위기에 처해서 떠드는 죠. 작년부터 우리 대구에 있는 어떤 아이들 자꾸 축구 동아리에서 골키퍼 하던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힘센 애들 괴롭힌다고 자살했잖아. 더군 중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후로 계속 일이 났어요.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무리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그거 해결할 수 없겠어요, 부모가. 정한다면 전학 가면 되잖아. 같은 수성구에서 또 전학 가면 소문나면 달서구 이사 오면 되고. 그거 해결하기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아이들 생각에는 전학, 이사, 이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인가 이 호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뢰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어른, 내 주변에 이 사람, 이런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아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신 차리고 아이 키우면서 맨날 성적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아빠는 어떤 경우를 들었어? 너는 너무 소중하다. 너는 자랑스럽다. 근데 이 이야기를 늘 하지 않았으면 아빠를 만만하게 여기고 그런 어려울 때 SOS를 안 칠 수도 있죠. 지금 생각도 제가 안 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언제 언덕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맞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해서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항상 아이한테 뭐 해야 돼요? 뭐 해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카톡이라도 해요.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가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내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그때마다 카톡 하라니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는 엄마는 느낀다. 거짓말이라도 해야겠다.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빠라는 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요. 그죠? 저는 지금도 24살짜리 아이가 오기만 하면 내가 더 큰데 부둥이 안고 우리 집에서 우리 애는 늘 빠삭빠삭 무서워 다니거든요. 좀 지그럽긴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걸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가 나타나면 늘 안아요. 이제 이번 금요일 되면 우리 아이 외박 나오거든요. 이 해양경찰은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나오거든요. 3박 4일 동안. 외박 나오면 꼭 집에 바로 안 오고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홍대에서 주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잠깐 얼굴 보여주고 내려와요.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안 내려오는 거 얼마나 나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저는 아이가 제게 태어나가지고 저하고 함께 자라나면서 아빠를 사람 만들었어요. 저는 아이가 없었으면 정말 내 밖에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성장이 정체되고 우리 집사람 항상 저보고 당신은 중학교 2학년 정신연령이다. 거기서 성장이 멈췄대요. 그나마 사람 무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아이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도 닦았다고 법륜 스님처럼 또는 혜민 스님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젊은 마다 그런 스님들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혜민 스님 대구 뜬다고 하면 막 쫓아가고 법륜 스님을 정문적설 한다고 하면 아이고 스님들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키워봤으면 좋겠어. 옆에서 마누라 쩍쩍거리고 애 맨날 밤새 게임하고 이런데 그렇게 되는지 내가 그거 한번 tes트했지. 불교만 말이지. 어쩌면요 우리가 훨씬 더 도력이 높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잖아요. 아이 손을 잡고 아이한테 사랑한다. 행패를 부렸을지라도 또 침대에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도 커서요. 이 아빠가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제 어머니가 늙어서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못 듣게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거하부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수술하면서 우리 사모님 키웠어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같은 노동자가 이 땅에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밤 일하러 가는 야간 일하러 가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운동원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엄마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내가 40이 넘어도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요 엄마한테 하나도 미안하잖아. 왠 줄 알아요? 내가 어머니가 내한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 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 우리 어머니 인생이 우리한테 유전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 애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도 저렇게 자라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그렇게 못하지만 자기가 다시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똑같이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잖아.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워. 우리 아이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잠시 거의 쉬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어머니들 마음 깊숙한 것을 보면요 우리는 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마음이 생겼을 때 놓치지 말고 카카오톡 하니까 카카오톡 연습 멀쩡 했어요. 왜냐면 이런 마음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 생겼다가 좀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겼을 때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미운 짓 하면 내가 애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만 내가 한 표현은 아이 안에 살아있어요. 그죠? 내 안에서는 내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겨울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아빠 손 실었다고 해요.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순간노로 사줬어요. 왜 만지면 하얗게 되면서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때 내 애가 그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빠 운전하는데 손 실을까봐 제가 500원짜리 손난로를 사왔대. 그때 제가 그 아이 마음을 받고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아이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네가 자라면서 아빠 손을 어떻게 상하게 할지라도 아빠는 오늘 네가 이렇게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에게 손난로를 선물한 이 사건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아이는 그냥 한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받은 저는 어때요?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게 생긴 어떤 마음,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죠. 그럴 때마다 재빨리 문자를 알고 자존심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 또 애는 또 지멋대로 하지 않을까? 이것도 내려놓고 이게 다 생각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만큼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기 할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럴 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머니도 설거지 하고 싶을 때 어떤 때예요? 남편이 야 음식 맛있다 하고 잘했다 할 때 그때 설거지 하고 싶죠. 기껏 해놨더니 뭐 짜다 캐사고 뭐 그하면 확 속으로 그렇지 네가 해봐라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됐다면 애가 놀래기는 아니냐 엄마 오늘 왜 그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말 봐요. 이 말 흉내라도 내자니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어떤 경우에든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죽을 뻔한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지나고 지금 아주 어젓한 수경이 돼가지고 지금 맨날 쫓다가도 데리고 시내 외출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지각하되 아빠 정신 나갔나? 내 경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후배들 괴롭히게 이렇게 두서없는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가장 소중한 우리 아들에게 그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우선 우리부터 행복해지고 보이게 돼요. 근데 행복은 뭐라고요?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만족, 기쁨 이런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행복하지 알아야죠.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오늘 제가 다 드리지 못한 말씀들이 많은데 혹시 어머니들 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매주 금요일 10시 반 달 쓰고 있는 어린이서적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말. 산다는 것은 내가 출세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업하거나 뭐 무슨 경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산다는 것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왜냐면 저는 한번 보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 키우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어린이서점에 오시면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무료로 제가 어머니들 만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